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국 근현대사 38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대단원 대한민국의 발전, 5중단원 6월 민주항쟁과 민주주의 발전, 2소단원 평화적 정권교체와 민주주의의 진전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283쪽부터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 뒤에 한 300페이지 넘어가는 부분에도 좀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하나씩 보시면요. 6월 민주항쟁,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6월 민주항쟁, 그리고 그에 따른 6.29 민주화선언, 그 이후에 평화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직후는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민주적 기본 질서가 자리 잡았음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자,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민주화가 더 이루어져야 돼. 민주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탐색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연표 있는데요. 1990년도에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3당이 합당, 3개의 당이 합당하는, 같이 힘을 합쳐서 당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에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됐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자, 93년도 가면 금융실명제라는 것이 시행됩니다. 우리 은행 가서 통장 만들 때 자기의 이름으로 실명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자, 선생님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 그럼 뭐 가명제인가? 아무튼 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93년부터는 실명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95년도 가면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게 됩니다. 그전에는 중앙에서 모두 컨트롤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뭐 도면 도지사, 아니면 시면 뭐 시장 이런 사람들을 그 해당 도민이나 시민들이 뽑게 됐다는 것이죠. 자, 97년 이른바 IMF 사태라고 하죠. IMF 사태라고도 불리는데요. 외환위기, 즉 이 나라의 외국 돈, 그 중에서 특히 미국 돈, 달러가 좀 부족했습니다. 해서 외환위기가 왔고요. 이를 4년 만에 모두 이 IMF 구제금융을 모두 갚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IMF가 요구한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맞추다가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희생이 강요되는 그런 슬픈 일을 낳기도 했습니다. 자, 2017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대통령 한 분이 파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과서에는 이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오늘의 용어는요. 평화적 정권교체, 촛불집회, 지방자치제, 과거사 정리,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끝으로 시민운동까지 나와 있는데요. 오늘 큰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이 말은 드디어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6.29 선언 이후에 직선제 개헌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군부 출신인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 배경이 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당시에 그 대선 후보 그 구도가 이랬습니다. 자, 일단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에서 노태우 씨가 나오게 돼요. 출마합니다. 그리고 통일민주당, 이제 야당이죠. 거기서 김영삼, 그리고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그리고 뭐 그 뒤에 뭐 김종필 뭐 이런 사람들 나오게 됐는데, 자, 여기 보면 이게 퍼센티지가 써 있죠. 이게 득표율입니다. 당시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여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야당 보시면 통일민주당이랑 평화민주당 합치면 28 더하기 27 하면 뭐 55, 56 뭐 이 정도 나오겠죠. 뭐 54에서 아무튼 50% 이상의 이제 득표율이 나왔을 텐데 이 야당 후보가 표를 나눠 먹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단일화가 안 됐죠. 그래서 여당의 단일 후보보다 좀 표를 못 가져가게 되면서 13대 대통령은 결국 이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가 또 당선이 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노태우가 당선이 되긴 했지만 위기를 겪게 되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위기였냐면 대통령은 됐지만 총선을 치르고 나자, 즉 국회가 구성되자 까보니까 여소야된 거예요. 이 민주정의당이 좀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더 이어서 이제 전두환 정부 시기에
온갖 비리와 그리고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 이런 것들이 막 청문회 개최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노태우도 같이 신군부 사람이니까 같이 좀 몰리게 되는 거죠. 수세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게 됩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민주정의당,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있던 그 통일민주당 있죠? 이거 같은 당이에요, 지금. YS. 자, 그리고 여기 위에선 쓰지 않았지만 JP, 김종필입니다. 김종필이 이끄는 신민주공화당. 여러분들, 이거 신자 떼면 박정희의 여당이었죠? 그쵸? 새롭게 만든 겁니다. 또 신민주공화당. 자, 어쨌든 김종필 이렇게까지 세 개의 당이 같이 힘을 합쳐서 민주자유당이라고 하는 당을 새로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이른바 그렇죠. 1990년 3당 합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YS는 사실 계속해서 뭐 박정희도 그렇고 뭐 신군부 그 전두환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계속 그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오던 그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85년도에 신한민주당 김대중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서 이 뭐 개헌청원 1천만인 서명운동도 했던 그런 김영삼이 이 노태우 그리고 김종필과 함께 손을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김종필은요 그 62년도에 그 김종필 오히라 메모로 한번 이렇게 실각한 경험이 있었던 그 김종필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쪽 계열의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군부 출신의 인물들과 같이 손을 잡게 되니까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김영삼도 결국에는 여러분 여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당. 그죠?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노태우가 소속되어 있는 당에 들어가게 된 거니까요. 아무튼 이제 3당 합당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 가외로 또 노태우 정부가 대외 정책을 펴나가게 되는데 다른 말로 외교 정책이죠. 외교 정책을 펴나가게 되는데 자, 보시면요. 먼저 남북 관계 개선 얘기가 있을 겁니다.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소련이나 중국 등의 이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수교를 하는 이른바 무슨 외교라고 하냐 이것을 자, 북방 외교라고 합니다. 이 북쪽에 좀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북한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뭐 중국도 사실은 뭐 서쪽이긴 하지만 좀 북쪽으로 같이 끼워 넣는 거죠. 자, 그래서 북방 외교라는 단어가 나온 거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태우 정권의 그 외교 정책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선생님이 특히라고 달라놨죠. 자, 남북한이 같이 유엔에 가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요 좀 중요해요. 나중에 같이 정리를 하겠지만 이 남북 기본 합의서 같은 경우는 그 72년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그런 문서였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5쪽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305쪽. 자,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같이 선언하는 공동선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91년에 있었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뭐 그 공산권과의 그런 뭐 화해 무드 뭐 이런 것들이 좀 급격하게 진행됐던 면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노태우는 이제 물러나고요. 임기가 다해서 물러났고 김영삼이 드디어 대통령이 됩니다. 자, YS가 자, 이 사람은 신군부 출신 아니죠. 군인 출신 아니에요. 정권 교체가 아니기도 합니다. 자, 군인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하기도 뭐하지만 어쨌든 여당 사람인 거죠. 언제부터? 그렇죠. 여기 민주자유당으로 3당 합당했던 1990년 그때부터 이 김영삼은 여당 출신이었죠. 자, 여당이었던 노태우, 여당 그대로 그 대선 후보 김영삼이 이어받았던 겁니다. 물론 국민들의 투표에 있었죠. 자, 4번 볼게요. YS 정부의 주요 정책은이라고 좀 가고 있고요. 5번에 가면 그 정부의 임기 말 실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그 YS 정부의 주요 정책은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이것의 실명제를 이루게 됩니다. 자, 뭐였냐면 바로 금융 그리고 부동산입니다. 이 금융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장 만들 때 그리고 부동산도 이제 집 사거나 뭐 땅 사거나 할 때 모두 실명제로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그전에는 실명이 아니어도 됐다는 건데 사실 쉽사리 상상은 안 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물론 매우 높은 그런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거고요. 선생님 같은 이런 말단 공무원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자, 보시면 1995년에 가면요. 아까 연표에서 봤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는데 잘했냐 못했냐. 조선 총독부 건물을 이제 헐게 됩니다. 그때까지 있었다는 것도 사실 좀 놀랍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철거하게 되고요. 사실 이게 지금까지 남아 있었더라면 우리가 좀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도록 우리가 또 경계하자 이런 의미로 또 세워놓고 박물관처럼 이렇게 또 만들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것 등의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96년이 되면요. 이러한 사건 또 이러한 비리들을 책임을 물어서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듬해죠. 국민의 대화합을 운운하면서 이 전직 대통령 둘을 특별 사면하고 석방하게 됩니다. 이 양반 둘 뭐 다 이제 죽었으니까 뭐 지금에 더 와서 더 욕할 것도 없지만 아무튼간에 석방하게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요. 또 외환위기를 초래했다고 하는데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도록 요청했다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계속해서 정권교체는 지금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권교체 대체 뭔데? 오늘 제목이 정권교체, 심지어 평화적 정권교체잖아요. 드디어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선반에 드디어 나오죠. 평화적 정권교체 15대 대통령 이후의 이야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15대 대통령이 바로 DJ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의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분단 이후로 최초로 뭘 통해서? 그렇죠?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권 교체는요. 이 민주공화정 체제에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바뀌어야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당이 여당이죠. 그리고 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당이죠. 그러니까 이 입장이 바뀌어야 돼요. 야당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비로소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정리 한번 합니다. 이 김영삼은 당선 당시에 노태우와 같은 민주자유당 즉 여당 출신이었으므로 정권 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3당 합당할 때 DJ 즉 김대중 전 대통령은 끼지 않았죠. 당시에 김대중은 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을 때 김영삼에서 김대중 된 거, YS에서 DJ가 된 거, 이게 바로 정권 교체고, 그리고 이것은 최초로 선거를 통해서 이룬 평화적인 정권 교체다. 분단 이후에 최초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래요. 15대 이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정리해봅시다 되는데 빈칸을 많이 뚫어놓지는 않았어요. 다만 교과서에 있는 거 정도만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각 대통령 쭉 명단을 적어놓고요. 그리고 명과 암이라고 적어봤어요. 명암. 그러니까 밝은 면도 있고 또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북한에 대해서 화해하고 협력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펴게 됐는데 이건 좀 중요해요. 2000년도였죠.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서 306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 복지 확충 노력이 있었다 하는데, 자, 그에 반해서 또 임기 말에 친인척 비리가 있었어요. 아드님들이 좀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대통령 이제 몇 대죠? 16대죠. 자, 노무현 대통령 나왔는데요. 이런 것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표방했고요.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정경유착, 정치계와 경제계의 유착을 단절하자. 그리고 권위주의 이런 것 좀 청산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복지정책 강화 얘기 있고, 친일 독재 과거사 정리 노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하겠죠. DJ 정권의 대북 정책을 이어받았는데, 북한에 가기도 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 2007년이었죠. 14 남북 정상선언입니다. 역시 306쪽에 있으니까 한번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한번 정리는 할 겁니다. 남북 관계사에 관해서. 자,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 수도를 좀 옮기려고 했어요. 그게 지금 세종특별시죠. 약간 옮기다 만 모양새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추진됐고요.
자, 어두운 부분이 있었어요. 당시에 미국이 야, 이라크로 군사 좀 보내봐. 당시 이제 부시죠. 부시가 보내라 이래갖고 보내게 됐고요.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 협정 이것을 이제 FTA라고도 하죠. FTA. 프리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이었나? 아무튼간에 그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할게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것을 이제 체결하는데 체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 이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좀 엄청 높아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욕을 좀 먹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가볼게요. 17대죠, 그렇죠? 맞죠? 지금 숫자 계속 헷갈리네. 써놓고 시작했다. 15, 16, 17, 18, 19, 20 맞죠? 자, 이명박 MB라고도 부르죠. MB 정권 때는요,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냐? 실용주의를 표방합니다. 뭔가 실용적이어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고 좀 친기업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펴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 FTA 확대를 추진했고요. 교육 경제 역량 강화, 친환경 녹색 성장 중시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나 4대강 살리기 사업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국민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이 복지에 좀 소홀했다. 그리고 이 북한과의 관계가 좀 경색됐다. 당시에 이제 금강산 관광객 피격당하고 천안함 사건, 연평도 등등의 막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사실 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되기 바로 거의 전해였나? 그 전에 금강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금강산 관광이 좀 어려워졌죠. 금강산 그 북한에 있는 그 산입니다. 산. 자, 보시면요, 또 박근혜 대통령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의의를 갖고 국민통합, 중산층 확대 등의 목표가 있었지만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미온적 대응 그리고 이후에 국정농단 의혹이 폭로되면서 탄핵 당했고 그리고 파면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과서에. 자, 문재인 대통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전 대통령인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착 정착 잘못 썼나봐요. 평화 정착, 뭐 평화 프로세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표로 했다라고 하는데 네, 암의 부분은 나중에 뭐 누군가 정리를 해주겠죠. 선생님 오래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선생님은 오래 하고 싶다고. 자, 그리고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죠. 아직은 뭐 현재 하고 있으니까 가타부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역사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교과이고 학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일을 이렇게 섣불리 뭐 판단하고 물론 마음속으로는 다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을 뭐 이렇게 글로 써서 이 사람 어떻게 됐어? 저렇게 됐어? 잘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야? 역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오늘 이렇게 해서 평화적 정권 조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우리 삶 속에서 민주주의가 더 꽃피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면서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